오히려 남는 게 없다. 발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요 정도면 한 무릎 정도는 왔구나.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파. 저는 신지은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돈이 된다. 부동산 대백과의 저자이자 대중에게는 또 부동산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친숙한 부동산 컨설턴트시죠. 김병권 작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오늘 김 작가님 모신 이유는요. 네.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집을 사야 할까? 네네. 집이 있는 사람들은 내 집값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제인데요. 사실 2023 부동산 시장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오늘 쉽게 조금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책도 쓰셨고 공부도 꾸준히 하셨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실무자시기도 하시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정리해 좀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팽팽하다. 아, 팽팽하다.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라고 인식했을 때가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21년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 하락세가 22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쭉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분명 하락장이긴 하지만 이 하락의 깊이, 그러니까 21년 가을부터 22년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그 깊이는 아닌 것 같고 이 하락장의 횡보가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장. 맞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은 매수자가 강력하게 우위 시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우위이긴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한 시장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는 웃었다가 하루는 울게 되는 게 이게 하락 21년, 22년도에는 신저가가 계속 갱신됐거든요. 아, 21년과 22년 맞습니다.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뭐 14억에 팔렸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물건이 13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13억의 물건이 쭉 나와 있다 쳐봐요. 그러면 급하신 분이 이제 급매로 하나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13억 5천에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13억 5천 언더로 또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물건이 14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하락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조금은 우위이긴 하지만 그게 균형이 팽팽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요즘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몇 천만 원씩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참 많이 애가 타겠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아마 똑같은 심정이겠다 싶은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금리가 이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 시장에는 직격탄을 준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을 대출을 받아 주담대를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은행이랑 사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받는 거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하락장은 변수가 예상치 못했던 게 전세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줬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타격을 줬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전세 5억을 산다. 그럼 5억이라는 돈을 다 가지고 자기 자금으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요 돈에서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3, 4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전세를 가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2004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했지만 이런 시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시장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사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내고도 사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남았는데 지금은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다. 차라리 월세가 나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기다가 요즘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의 안정,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고금리는 좀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세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 전세도 계속 가격이 내려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집을 사시는 분들 또 전세를 주시려는 분들
또 반대로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힘든 시장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뭐 금리도 금리겠지만 네네. 이렇게 집값이 폭락하게 된 원인을 조금 전방위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바로 언급했던 금리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약간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통화량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킬 그렇죠. 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가치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죠. 좋은데 예. 이게 가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단기간 내에 자금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것도 쉼 없이 단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됐고요. 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경기 변수라든가 요인, 그다음에 매수자분들의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것도 네. 너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금리지만 그 전에 이미 네네.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집값이 사실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막자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네네. 좀 부담감을 느끼신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에 그렇게 겁없이 뛰어들기에는 약간 불안한 면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2023년은 물론 내년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카더라도 있고요. 제 네네네. 주위에서 야, 집값 이제 한동안 떨어질 거야. 네네네. 사실 작년에부터 저한테는 팔아라 집을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예측들이 지금 뭐 카더라도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상대적인 또 가격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만큼 빠졌냐의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하락의 깊이와 길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눠서. 네,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네. 그럼 네. 제가 문과 출신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하락의 깊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22년 본격적으로 21년 가을부터 22년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예. 떨어질 수 있느냐. 그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떨어질 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거죠? 지역마다 약간 예. 편차가 있는데 적게는 20, 30%, 네. 많게는 30, 40%까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향후 뭐 20, 30%더 빠진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이렇게 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 같아서 하락의 깊이는 생각보다 짧다. 이미 어느 정도 지나왔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하락의 길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이 됐는데 누구나 다 요즘 10중 8구는 하락장이라는 걸 그렇죠. 인정을 하는데 인식을 네. 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언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데요. 현장에서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감되는 요소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V자 반등은 일단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네. 것만큼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L자 반등일 것 같아요. L자 그러니까 이렇게 깊숙하게 빠졌는데 네. 이게 바로 반등하지는 않고 이제 하락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U자로 완만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그 시각차가 있긴 하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하락의 길이를 예. 한 2, 3년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4,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긴 L자 반등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사셨던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근데 또 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일 때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네. 때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잡기가 좀 맞습니다. 불안하기도 따라잡기 하고. 급급하니까. 심리가 좀 맞습니다. 위험해지죠. 근데 네. 하락장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입에는 사면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이게 부동산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갑자기 또 반등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복과 소폭 네.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이르르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네.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이 하락장이 한 1, 2년 갈 수도 있고 4, 5년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은 네. 말씀해 주시기 좀 힘드신가요? 저는 어떻게 중장기인데 보십니까? 3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네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럴 때 사실 집을 사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반등 신호, 뭐 어떤 신호를 보고 저희가 반등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파악할지 그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반등 신호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아무도 부동산의 바닥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걸 맞췄으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늘 지나고 나서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이건 비단 부동산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반등 신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라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은 뭐냐면 발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요 정도면 한 무릎 정도는 왔구나. 그게 이제 크게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거의 대체적으로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좋고 상승장일 때는 다 완판되는데 경기가 나빠질수록 미분양이 되는데 이 미분양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분양 선분양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게 미분양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 악성 미분양이 되거든요. 이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요때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미분양이면 건설사가 무조건 안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딱 했는데 바로 완판됐다?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약간 후회가 남아요. 왜요? 더 비싸게 팔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싸게 잡았나? 조금 더 금액을 올릴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설업계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완판되는 것보다는 한 초기에 60에서 한 70% 정도가 계약이 되고 나머지 20, 30%가 미분양이 돼가지고 천천히 소진되는 거. 그거를 제일 선호하시면서 이익이 극대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인 분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락장이 이렇게 지속되면 예전에도 이제 복귀를 해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매스컴에서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기존에 비싸게 원래 정상가로 분양받으셨던 수분양자 그분들이 이사를 막아요. 어떤 분들이 이사를 막냐면 할인 분양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사를 막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 악성 미분양까지 갖고 이 하락장이 꽤 갔구나. 그래서 발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장의 깊이가 깊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팁이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세금 완화입니다. 정부의 그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완화가 뭐냐면 세금 카드를 건드리는 건데요. 이 세금도 크게 3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금 카드가 보유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좀 깎아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팔지 마세요. 물건 팔지 마세요.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당근을 주고요. 그래도 시장이 계속 침체된다 그러면 취득세를 건드립니다. 좀 사세요. 취득세 깎아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안 받을게요. 사세요. 많이들 사세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약발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그럼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뭔가요? 히든 카드는 양도세죠. 양도세요. 그러니까 양도세 카드를 건드린다는 건 정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 그렇죠. 더 이상 내려가면 이건 좀 문제가 크다. 타격이 있으니까 살리자.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 지난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샀던 신규 주택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세금 완화를 해주는데 이게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갔다 그러면 정말 하락의 깊이도 깊어졌지만 거의 하락의 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금리 안정화인데 금리는 크게 한 2종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6, 7%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주담대, 그러니까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시려는 분들은 한 3, 4% 정도까지 가야 그래도 부담을 줄여서 사시려고 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매매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 3, 4% 정도까지는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 시장,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 금리가 5% 이하일 때 전세의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그게 6%, 7%가 되면 환산을 해보면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전세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가 금리 5% 이하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세가가 안정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하락장이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세가 하락장이 계속되면 매매가는 한동안은 계속 떨어지겠지만 전세가도 과연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안 사는데
집을 소유권은 안 사지만 살아야 되는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요. 전세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깊어지면 기본적으로 같이 동반하다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전세가 먼저 회복을 네. 하거든요. 전세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 네. 다다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구나. 아주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네. 네 번째 방금 금리와 연결됐던 전세 시장의 회복 속도.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성 미분양 봐야 되고요. 네. 또 세금을 어디까지 네네. 깎아주냐, 그렇죠. 양도세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금리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전세 시장 회복. 이 네네네. 네 가지 요소를 네. 아마 지켜보시면 네네. 이 정도면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네네네. 해주셔서 이게 또 데이터에 기반한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팁이다 이 네 보니까. 개가 다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고요. 네. 이 네 개 중에 한 세 개 정도만 맞아 떨어져도 아. 어느 정도 하락의 깊이는 네.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좀 준비를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